인공지능 열풍 속에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발 훈풍 속에 코스피가 2,470선을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인천 검단에 2개 역을 만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김포가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중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탄탄한 고용과 소비 속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가 연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 모두 호황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면서 다시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미국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3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나흘 만에 77%에서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6% 늘어난 7,09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진 점도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게 한 요인입니다.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북극 한파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올 들어 4% 급등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 think markets are being a little exuberant, expecting as many rate cuts as they've put in. I think it's important to be cautious. Take the time, look at all the data that's coming in, and then move slowly.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경우 금리 인하는 3분기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첫 금리 인하가 올해 2분기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e Fed is saying that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3 rate cuts in 2024. Probably starting in the second quarter, maybe even the middle of the year. The Fed keeps telling us that they are data dependent, so they'll probably end up being high for longer.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누가 제2의 태영건설이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견건설사 몇몇 곳이 이른바 살생부에 올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오롱 글로벌인데 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입니다. 코오롱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코오롱 글로벌이 지난 2021년 6월 시공권을 따낸 곳입니다. 2년 반 동안 공터로 방치되다 최근 들어 착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땅을 놀리며 나간 금융비용만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미착공으로 남아있는 사업장은 총 3곳, 규모만 해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해도 3배나 넘는 수준입니다. 1억 원을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미분양 공포에 시달리는 지방에 분포한 만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들은 코오롱 글로벌의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자본 대비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코오롱 글로벌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지적하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자동차 판매 부문이 분할되면서 건설에 치중한 매출 구조가 독이 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네, 중견건설사의 대부분의 문제인 거죠. 부동산 PF 사업에 집중돼 있어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런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현실화되는 거죠. 코오롱 글로벌은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조만간 본 PF 전환과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유라 지역주택사업 등 지방 다른 사업장들도 분양이 잘 돼 PF 상환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플랜트를 비롯한 비주택과 다양한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유동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사호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시장의 살생부에 오른 건설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불거진 이후 부실건설사로 지목됐던 신세계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받습니다. 신세계건설이 3호 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1,600억 원, 신세계 INC가 400억 원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순현금 650억을 보유한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흡수합병을 마치고 나면 신세계건설은 총 2,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도래 예정인 보증채무 2천억 원보다 많은 자금을 미리 조달한 터라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상반기에 도래하는 게 한 2천억 정도가 있는 게 맞고 태영건설 때문에 금융권에서 만약에 차원이 안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떠나야 되는 그 금액들이잖아요. 회사채 발행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규모긴 해요. 당장 갚아야 하는 우발 채무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구 지역 사업장의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빌리브 라디체의 분양률은 22.9%에 그쳤고 빌리브 루센트 역시 21.6% 수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까지 더해 분양률이 저조한 곳들의 PF 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로 전체 PF 보증의 73.7%에 달합니다. 책임 준공을 완료할 경우 채무 인수 의무가 없다지만 분양이 안 될 경우 이미 지출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없어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세계그룹이 건설발 유동성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세계건설 모 회사인 이마트의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은 1조 5천억 원. 그룹 내 재원이 충분하고 재무구조 안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부동산 PF 위기가 신세계건설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부동산 위기설을 불식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자를 낸 곳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LNF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잠정실적 집계 결과 지난해 매출 4조 6천억 원에 2,2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리튬 등 원재료 평가 손실 1,603억 원과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품 평가 손실 900억 원 등 재고자산 평가 손실 2,503억 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값이 덩달아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연간 매출은 다소 늘었어도 영업이익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 수요가 주니까 주문량이 좀 주는 경향이 있죠. 판매 가격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 전반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업황 부진이 더 오래 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거 빼하면은 영업이익률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은 뭐 전지 3사가 적자가 나면은 소재 없이는 계속 더 적자가 날 거고 올 3분기, 4분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높아진 인건비와 설비 투자 비용,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FP 배터리 채택급 증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1년 이상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 세계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들을 없애면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기획재정부 김병완 제1차관 모시고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증시 부양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좀 이제 큰 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초까지는 늦어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좀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수가 전체 투자자의 한 1 내지 2%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보유 금액은 뭐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절반,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돼서 이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고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거꾸로 이분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은 또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자 전체에 대한 감세다, 투자 전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뭐 야당이 좀 반대하고 있고요. 뭐 4월 총선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최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법안이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세수와 관련해서는 이 조치가 지금의 세수에서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되어서 금투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더 들어올 세금이 이제 얼마나 더 못 거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규모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수 영향만 볼 게 아니로 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서 세수 전체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 ISA 비과세 한대도 정부가 2배로 늘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말고 이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납입 한도,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과감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데 아마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일본이 이제 ISA에 대한 이 세제 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좋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IS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면 앞으로 이제 법이 고쳐져서 시행이 되면 정시로 자금을 유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금투세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2022년에 금투세와 함께 도입이 유예된 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 가상자산 과세, 이것도 뭐 새롭게 논의의장에 올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이제 추진하고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기업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문제는 금투세와 같이 2년이 유예됐습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좀 경청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 뭐 세제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십니다.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사실 세수가 좀 부족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라는 부분은 지금 세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그 세목이 어느 정도 빠질 거다 이런 걸 지금 추정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시 경제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그런 측면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지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감안해서 건전성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만 1,400만 명입니다. 단순히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보다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보겠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점은 분명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러스 초대석이었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부터 영풍재지 사태까지 이 자본시장의 주가 조작 사건이 판을 쳤는데요. 금융당국이 행정조치를 취한 사건만 104건에 달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37곳에 총 360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매겼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만약 부당이득이 없거나 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선정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았고 또 유죄가 확정돼도 이 처벌 수위가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이 위반 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이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에도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대만의 TSMC 덕을 톡톡히 본 하루였습니다. TSMC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38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19%가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4% 그리고 3% 넘게 올랐는데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살펴보면요. 이 매출 67조 원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3에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올해 반도체 경기 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감산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LS네트워크스로 바뀝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대주주를 GNA-PEF에서 이 LS네트워크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는데요. LS네트워크스는 이 GNA-PEF 지분 98.8%를 보유했는데 이번 의결을 통해서 GNA-PEF가 보유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분 전체를 넘겨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GNA-PEF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분율은 약 61%인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주가는 장 초반 이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12%가량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S네트워크스는 24% 넘게 올랐는데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LS네트워크스는 이사회를 열고 이 기업 결합 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베스트는 LS그룹에 정식적으로 편입되면서 이 사명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미 사명 변경을 위한 내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서울 한강 다리를 건너다 중간 어디쯤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한강 다리에 설치된 75대의 전화가 13년간 무려 10,00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강 다리마다 설치된 공중전화 형태의 전화기.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녹색 버튼을 누르면 상담으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119 긴급구조로 연결됩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 이뤄진 상담만 10,000건, 실제 구조로 이어진 사례도 2,000건을 넘습니다. SOS 생명의 전화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자살 예방 사업 중 하나로 한강 교량에만 7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전화는 실제 해외의 위험 지역에 설치돼 있는 긴급전화에서 영감을 얻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저희 SOS 생명전화 서비스는 미국의 금문교나 호주의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소방재난본부나 경찰청 이런 그 생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극단적 선택을 한 국내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2030 세대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특히 남성 친구들의 전화에 가끔씩 이제 비제 문제로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해봤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제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건지 탐색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이요, 도박을 시작을 했는데 도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빚이 너무나 늘어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서 극단적 선택도 고민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전화 상담과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83개 응급실과 협력해 부상자의 치료비나 유족들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감정거래소와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심리적 안정도 돕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재단은 올해 전화기 디자인과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명지킴이의 브랜드를 좀 확고히 하고 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디자인을 포함해서 대폭적인 리뉴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